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회 인천경제 콘서트로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를 이어가면서 또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인천경제 이야기, 오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경제, 어떤 지역경제는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선 실물경제,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돈, 금융, 재정 경제, 그리고 이 세 부분을 이어주는 가격 경제,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실물 경제와 일자리 경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 경제를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금융 경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강의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를 종합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저로서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면서 또 책을 내면서 어떤 조그만 바램을 에필로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금융경제 하면 금융기관론, 그 다음에 금융상품론, 그 다음에 금융시장론,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금융제도론, 이런 걸 합쳐서 이제 금융경제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역경제에서는 뭐 그런 거를 따따로 할 수가 뭐 그런 의미를 갖지를 않으니까 보통은 그 지역의 자금 사정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의 자금 사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금 사정도 이제 나누기에 따라서 한 3부분 정도 나누는데, 보통은 전체 지역을 하나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개론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 경제의 경제 주체, 정부, 그 다음에 민간 중에 특히 가계, 기업. 그래서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 특히 재정편은 지난번에 실물 경제에서 소비의 정부 소비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생략을 하고, 지역 전체로 어떤 개론 파트에서 한번 지역 자금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은 결국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크게 예금 취급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금 취급 기관은 다시 은행과 비은행 이렇게 나누고, 기타는 보험회사랄지 일부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를 이제 이 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뭐 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상의 자금 거래에서는 이 부분은 보통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도 해서 여기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빼고 통계적으로는 예금 취급기관으로서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누는데, 은행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그 시중은행, 뭐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은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은행은 우리가 가다 보면 은행자가 안 붙어 있는 금융기관들 얘기, 뭐 마을금고, 그 은행자가 안 들어있지만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무슨 조합,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저축은행이라고 있어요. 여긴 은행자가 들어가 있지만 은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은행인데 옛날 이름이 뭐 많이 망하고 뭐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 이름이 싫다고 그래서 조금 신뢰성이 있는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한꺼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축은행이 되었는데, 은행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비은행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자금 사정과 이제 크게 지역자금 사정, 가계자금 사정, 기업자금 사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자금 사정은 크게는 이제
보통 자금 사정 지표 하면 요 그전 같으면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대율, 여수신, 금액, 그다음에 부도율, 요금을 예금 회전율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오됐는데 과거에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피던 것이 어느 때부터는 통화량보다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은행이 뭐 통화를 몇 퍼센트 늘립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대신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낮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기준금리를 변경한다 그러면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만 뭐 대출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랬나?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금리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게 경제에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는데 옛날처럼 양쪽으로 할 때는 예대율, 여수신율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서부터는 부도율이나 예고월 예금 회전율 이런 게 실물 경기하고 이렇게 큰 상관성이 없어지는 걸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부도율도 보면 자금 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쁘면 부도율이 올라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보다도 뭐 지정학적 사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부도율이 크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부도가 나는데 큰 기업이 한 번 부도가 나면 막 조그만 기업 여러 개 부도 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니까 부도율 자체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요금을 예금 예전율은 경기가 나쁘면 요금을 예금을 넣었다 뺐다 이걸 자주 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예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디지털로 그냥 움직이게 되고 자금 사정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상당히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안 주게 돼서 그냥 대표적인 지표 예대율과 여수신 이런 것만 갖고 지역 자금 사정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BOK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요 자료를 갖고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계자금 사정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계는 한국은행 통계청 감독원이 한꺼번에 작성을 하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가계 자금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가계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금 사정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자산이나 부채 또 순자산이 돼요. 근데 이 돈이 움직이면 소득,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달 며칠 현재의 돈 그렇게 하면 매달 며칠 현재의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 얘기를 하게 되고 1년 동안의 수입, 지출, 소득 이런 식으로 순이익 하는 기간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의 양면성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요 두 가지 지표가 다 나와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 후에는 은행하고 거래가 은행이 가계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면서 무슨 대출을 해주는지 그게 가계의 금융사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자금 사정에 있어서는 기업은 뭐 돈을 주고받고 자산 부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벌고 얼마나 커가면서 또 얼마나 안정되느냐 하는 것도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기업 경영 분석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계부문과 똑같이 금융사정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고 무슨 종류로 대출을 해주는지 특히 인천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채가 좀 많은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선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인천에 있는 돈 다 합치면 116조 정도 됩니다. 인천에 은행 비은행 합쳐서 다 대출해 준 거 그거 합치면 작년 말 현재 이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지역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 전체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역 자금 사정을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예대율입니다. 예대율은 인천 사람들이 인천에서 하는 예금을 다 합친 거가 얼마고, 그거를 대출이 그거보다 얼마나 많으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의 대출, 은행, 비은행, 뭐 나눌 거 없이 자고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대출을 다 합친 걸 나누기 예금. 그러니까 예금이 100이면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 사정이 나쁘면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훨씬 많겠죠. 근데 꼭 이걸 나쁘다고만 얘기를 할 게 아닌 게,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 인천의 자금 지원을 굉장히 강화한다. 그러면 예금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예금에 비해서 대출이 훨씬 높아지니까 예대율이 높아지는데,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평균적으로 봐서 예대율이 나쁘면 인천의 자금 사정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파란 점선은 전국의 대출금입니다. 빨간 점선은 전국의 예금 추이예요. 근데 이쪽은 조 단위로 해서 1800조까지, 0에서부터 1800조까지 했고, 여기는 0에서부터 180조까지 했으니까 이 스케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거나 기울기는 똑같은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밑에는 인천의 대출과 예금입니다. 인천의 대출금이 이런 속도로 올라와서 현재 92조에 이르고 있고, 예금은 이런 속도로 올라와서 46조, 47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전국 예금과 대출금은 거의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인천은 대출금이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예금은 굉장히 낮은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죠. 대출에 비해서 인천의 예금이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의 증가율 자체가 전국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이 전국에 비해서 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이, 자금 사정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예금이 더더욱 적게 늘어나면서 대출을 하고 격차가 이렇게 커지니까 내부에서 자금 사정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예대율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예금은행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은행 기준으로 보면 예금에 대해서 대출이 인천은 197%. 그러니까 2배죠, 2배. 그런데 비해서 전국은 112%예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데 전국 평균으로 인천은 거의 2배를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인천이 대출 수요가 많고 많이 넣고 그만큼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어렵다라는 뜻이 되고, 이걸 전국 시도별로 따져보면 인천이 뭐 당연히 전국 1등입니다. 인천이 전국 1등인데 전국 평균이 보면 112, 요 가운데쯤인데 인천은 이렇게 높아갖고, 그러니까 나쁘게 아주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자금 사정 나쁘기로는 인천이 제일이다. 돈이 제일 모자란다. 이거 얘기를 뒤집으면 제일 모자란데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인천이다. 인천 예금의 2배를 은행들이 다른 데서 돈을 모아다가 갖다 준 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는 거로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비은행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은행을 통해서
인천에서 46조 예금을 받았는데 대출은 92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인천에 있는 은행들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 있는 은행은 본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은행에 대체로 지점들이 와 있잖아요. 지방은행의 지점이나 전국은행의 지점들이 와 있는데 그 지점들이 본점을 통해서 자금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금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46조의 예금을 받아서 본점을 통해서 45조를 빌어다가 인천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은행들이 다 인천을 좋아하나요? 왜 이렇게 여기다가 다른 데서 돈을 얻어다 여다 주죠? 인천이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기회의 땅이 또 인천이란 뜻이죠. 은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위험한 데다가 돈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인천은 기회의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자금 부족이 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금융권에서는 44조의 예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은행 말씀이에요. 44조의 예금을 받는데 대출은 24조만 하고 20조는 지역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은행들은 데리고 갖고 오는데 왜 비은행들은 밖으로 보낼까요? 무슨 비은행들이 무슨 인천을 특별히 미워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펀드 가입 많이 하잖아요. 그 펀드를 이제 비은행에다 갖다 넣어요. 근데 은행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안에 펀드는 비은행이에요. 펀드를 가입하면 이걸 받은 데는,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면 인천에서 못하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은행들은 대부분 그런 외부의 자금 운용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많고, 그나마 여신이 있는 거는 우리 농협에 보면 조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농협은행이 있고 무슨 남동조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은행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대출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도 하고. 그래서 일부 대출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1조라는 예금을 받아서 여신이 116조의 대출을 해주는데, 그래서 24조가 인천 전체 예금보다 많이 들어온 건데, 많이 들어오는데 비은행은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거 좀 섭섭하지. 같이 들여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내보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은 자금을 밖에서 들여와야 된다라는 면에서 보면 인천이 자금 부족한 데예요. 그러니까 인천 크기로 보면 자금 부족을 느끼는 데가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어요. 인천, 대구, 그 다음에 경기, 또 경남, 제주. 그런데 여기는 작은 금액인데 경기가 크기는 하지만 우리 여수신 규모 자체로 보면 총 수신이라 보면 인천하고 경기가 크기가 5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5배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 규모는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은 인천은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금이 모자라니까 자금이 나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금 수요가 워낙 많다. 그래서 자금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분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줬다. 좋게 보면 지원해줬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인천은 차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선 금융이라는 거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어떤 지역에
돈이 들고 나고, 그러니까 수신, 여신을 다 합치고, 그 다음에 GRDP, 이거를 합쳐서 나눠보자. 그러면 우리 실물 경제 활동하는데 금융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게 금융 연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얼마나 관계를 갖느냐는 연관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은행, 비은행의 여수신 합계액을 GRDP로 나누었을 때 인천은 2.18배가 돼요. 그런데 그 순위가 8개, 우리 광역 8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울산을 빼고는 제일 낮아요. 전국에서 봐도 평균보다 17개 시도 중에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전국 평균이 2.77인데 2.8배 되는데 우리는 2.1배예요. 그러니까 GRDP에 대비해서 금융의 여수신 규모가 인천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인천의 금융산업이 덜 발달되었고 금융산업의 활동이 훨씬 적다라는,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산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한 증거가 뭐냐면 인천의 금융연관 비율이, 요게 이제 시도별로 비교한 거예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인천이 한참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의 금융보험산업이 얻어내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인천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산업이 얻어내는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인천에서의 금융산업의 활동량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인천이 4.5%를 차지해요. 인천이 100을 벌면 금융산업이 4.5%를 차지해요. 전국은 6.0이에요. 발달된 도시일수록 서울, 부산, 대구, 뭐 광주 여기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그렇게 보면 조금 섭섭하다.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버는 비중이 적다. 다만 8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보다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거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울산. 울산 하나 빼고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인천의 금융산업을 좀 키워야 우리가 지역자금 사정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늘 받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니 돈이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안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이 많고요. 두 번째는 금융산업이 그렇다면 인천은행 하나 만듭시다. 아니 뭐 광역시, 뭐 부산, 대구, 뭐 전북 무슨 뭐 이런 데 다 있는데 인구가 300만인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 은행을 하나 세워봅시다. 아니 우리 은행은 있으니까 이제 인천은행 이런 걸 만들자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냐 남느냐, 그게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차입금은 정상 수준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로 들어와 있는 돈은 적어야 좋은데 이게 불필요하게 많은 거예요, 차입금이. 그런데 예금은 차입금만큼 정도의 예금은 있어야 되는데 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돈은 또 나가고 있어. 또 이금융권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 인천은 가계고 기업이고 간에 시작을 할 때 빚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인천은 지금 현재 있는 인구의 과거 20, 30년 동안 인구의 4배가 움직였다라고 그랬는데, 그 들어오는 인구가 빚을 안 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현찰 들고 인천에 있는 집 빚 한 푼 없이 완전히 사갖고 그걸로 싹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들어올 때부터 빚지고, 아니면 그냥 계약금에 중도금 일부 내고 나머지 몽땅 다 집단 대출 받아갖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워낙에 부채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벌어서 갚는 거예요. 다 벌어서 갚으면 또 나가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빚이 여기 많이 쌓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득을 통한 자산 축적이 적은 거예요. 근데 농촌 지역에서 출발해 갖고 도시가 되는 곳은 그 안에 처음부터 자산이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 옛날에 지방이었던 데가 이렇게 커지면, 그래갖고 그 지역민들이 모여서 커지면 그런 데는 부채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은 많고 예금은 부족한데 그건 자산 축적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금 유출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고요. 은행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뭐 경제특보라는 사람이 뭐 발벗고 나설 생각은 안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 물론 하자 그러면 제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금융기관 출신이고 뭐 한국은행에 있었고 감독원에 뭐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서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은행을, 그러니까 인천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경기은행이라는 데를 옛날에 또 인천은행을 한번 이렇게 뭐 시쳇말로 말아먹은 경험이 있어서 제 조심스러운데, 지방은행이라는 거는 왜 세우는 거냐?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그 지역에 자금 조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성을 해갖고 뭘 하려고 하냐? 그 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소위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전국은행이랑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전국은행은 우리를 잘 모른다.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대차대조표만 갖고 얘기를 한다. 우리 인천의 향토기업,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커왔는지를 잘 알면 일시적으로 뭐 자금이 나빠서 대차대조표에 보기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믿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관계금융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금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행이 있으면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가 하면 우리를 서로 잘 아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런 금융에 우리 사람을 키워서 우리를 쓰면 우리 금융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자금 조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없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회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와요. 그리고 벽을 쌓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안에서 자금 조성이 안 되느냐? 자금 조성이 우리 은행이 없어서 나가냐? 뭐, 제목이 어떻게 붙었느냐의 문제지, 여기에서 저축을 해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대출이 되잖아요. 모자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자금 조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관계금융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영업을 해요. 지방은행이 됐든 전국은행이 됐든 은행법에 의해서 똑같은 대출 심사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대출을 갖고 해요. 사람이 인천 사람이 아니냐? 요새는 영업본부 전략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천 사람이 인천에다가 발령을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은행이 생기면 어디 새로 키워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영업본부에서 사람들을 빼와야 돼요. 그 사람이 다 인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뺏겼다든지 사람을 못 키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또 성장 지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자금 지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필요 조건이 박박 우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필요 조건을 설사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만들었을 때 그 은행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유지 발전이 되려면 우선 설립할 때 정부 정책하고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지방은행 설립에 호의적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가급적이면 지방은행을 대형화 시켜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지, 새로 해갖고 이렇게 뭐 그 지역에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이 지방은행을 새로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냥 슬그머니 떠보니라고 가끔씩 전화를 해요. 후배들한테. 우리 인천에 재산소득이 다른 데보다 작아. 이자를 지출하는 게 많아갖고 우리 돈이 뺏기고 있는 거야. 인구가 300만인데 우리 지방은행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인천 지방은행 생겼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그러면 아이 선배님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지금 지방은행 또 조그만 그런 식으로 소규모 은행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 생기면 얘가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인천은행이 생기면 인천은행이 계속 커가려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은행이 예금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 이자 많이 받으면 은행은 수지가 맞잖아요.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천에다가 인천은행을 세워놓고 예금 이자는 적게 받고 대출 이자는 많이 줘? 인천 사람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싫잖아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심하게는 예금 이자는 좀 많이 주고 대출 이자는 좀 적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행에 이게 어떻게 커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은행을 설립하길 바랬는데 속마음은 그거랑 정반대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 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로 지역 사람들하고 친화적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은행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6개가 있는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부산은행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겁없이 인천에 왜 들어왔을까요? 믿는 구석이 뭘까요? 부산 사람들. 부산 출신 기업인들 믿는 거예요. 인천이 여기다 세우는데 지점을 어디다가 세울까요? 각 지방은행이 다 서울에다가 지점을 두고 있어요. 수신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서울서 돈을 조달을 해요. 싼 금액으로, 싼 이자로.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이제 인천에서 출세해갖고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갔는데 인천은행이 생겼다. 내가 나를 묻을 곳이 생겼구나. 인천은행에다 예금하자. 예금이자 내가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들어갈 거냐? 그거는 아닌데. 왜? 뭐가 문제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역 기반이 조금 작다. 근데 옛날에 10개 지방은행이 있었어요. 뭐 부대, 충강제, 뭐 경정, 강경충 해갖고 여러 은행들이 있었는데, 망한 은행들이 어떤 은행들이었냐? 위기 때 예금을 먼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폭망했어요. 경기은행이 그랬어요. 막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 막 모여서 그 돈 많은 분들이, 우리 상공회사에 관련된 분들 지금도 계세요. 막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고 나가면서 빼갖고 나가셨어요. 기업하시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인재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인천에서 금융 쪽에 관심 있고 한 사람들 은행에 들어가고 다시 인천에 와서 근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은행 생겨오자 그러면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 확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은행 설립 논의가
뭐 특히 이 선거 전후에서 많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나는 인천은행을 설립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정서상으로나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우리 소득 구조 이런 거 생각하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계 자금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계는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오는 그 가계예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대체로 2만 가구 정도를 우리나라의 표본을 뽑아요. 그러니까 2만 가구에 인천에 한 5% 정도가 이제 인천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 가구의 특성을 우리 그 가계 구조, 가게의 특성대로 그 표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있고 2인, 3인, 4인 가구가 다 있는데 그 비율대로 가게 그 집단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갖고 이거를 전체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총액을 실제 조사한 거하고 맞추기 때문에 거의 맞는데, 워낙 작은 아주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꼭 맞는다고 보장은 못해요. 표본이 다르게 대답을 하면 영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인천의 가계에 우선 보자고 하는 게 자산, 부채, 순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사정, 은행하고 관계가 어떤지를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인천에 있는 가계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 3월 말 현재. 내가 만약에 이 3억 5천보다 작다고 하면 가구당 평균을 해서 조금 내가 못 사는 거죠. 자산으로 봐서. 그런데 3억 5천만 원 중에 보통 9천만 원이 금융자산이에요. 9천만 원 정도? 뒤져보면 나올 거는 같은데 평균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물 자산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3월 말이니까 이후에 집값이 좀 올랐으면 이거보다 좀 올라갔겠죠. 그런데 금융자산 구성 중에 인천에 세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보증금이 가구당 평균으로 쳤을 때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증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전체 평균으로 했으니까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천이 자산이 전체의 9등이에요. 17개 시도 중에.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미치죠. 그래서 인천이 3억 5천인데 전국 평균이 4억 3천이에요. 인천 사람들이 가구당 한 8천만 원 정도가 적어요. 좀 속상하죠, 그죠? 가구마다 8천만 원이 적으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평균보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를 빼면 인천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 인천 사람들이 부산, 대구 가는 거를 시골 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자산 규모가 작아요. 지금 뭐 부채 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실물 자산 10위예요. 저축액 1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상당히 작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9등인데 이걸 과거 연도별로 하면 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조사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오히려 지금 개선된 상황이에요. 자산 구조이. 그런데도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보통은 이제 자산만큼의 부채와 순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건 좋은데 부채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순자산이 많아야지. 그 부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안 되는데 부채가 지금 보면 인천이 부채는 작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부채가 6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구당 한 7천만 원 정도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보증금 포함해갖고 9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금융자산 부채가 거의 뭐 비슷하게 되는 셈인데, 금융부채는 부채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금융부채는 그 중에 5,80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순위는 9인데 부채 순위는 6등이에요.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그 부채가 7,200인데 전국 평균이 7,9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은데 광역시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순위는 낮은데 부채의 순위가 높으니까 순자산 순위는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 11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순자산이, 그러니까 인천보다 작은 데가, 더 낮은 데가 8대 광역시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재산, 그거로는 8개 지도로 보면 인천이 꼴찌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인천이 생기면서부터 빚을 얻어서 기회의 땅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순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상태를 면하자면 소득이 많으면 되잖아요. 소득이 다른 데보다 적어도 평균보다는 많으면 되잖아요. 평균보다 적으면 자꾸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보는 게 소득입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을 보면 6등, 그러니까 인천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8개 광역시 중에서. 그래서 부산, 대구를 빼면 인천, 여기를 빼고 인천, 대전 이런 데.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인구 구성비대로 가계 표본을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1인 가구가 부산, 대구가 많겠어요? 인천이 많겠어요? 부산, 대구가 훨씬 많아요. 지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가고 아들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천이 조금 여기 감안을 할 거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가나 전체적으로 봐갖고 인천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 5,700이고 전국이 5,800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순자산을 늘려서 순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낮으니까 이것도 인천이 평균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적어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져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은 많고, 자산은 적고 상대적으로 적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소위 말하는 가계 건전성, 건전성이 좋아야 소득이 어떻든 간에 건전성이 좋아야 그나마도
차입의 여건이라든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부채 비율, 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눈 부채 순자산 비율이나 금융 부채 자산 비율, 이런 게 8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여기서는 세종을 빼고 가장 낮아요. 세종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을까요? 거기도 신도시라, 신도시는 집 짓는 거 전부 다 중도금만, 계약금 중도금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종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인천은 그런 점에서 조금 불리하다. 이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상황을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금 사정을 우리가 짐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은행이 가계에 대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여기 보면 빨간 실선이 인천의 은행들이고 파란 실선이 전국 평균의 은행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은 은행, 비은행 다 합쳐서 55% 정도에서 대출을 해주다가 지금 50%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거는 왜 이때부터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가계대출을 좀 규제를 하자.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은행권도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특히 비은행, 여기는 이제 농협에 많이 들어가 있어. 상호금융. 이쪽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줄어갖고 지금은 오히려 전국보다도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실선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인천이 전국보다 전체적으로 높은데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가계대출이 악화되는 정도가 많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계대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늘 알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는 해주나, 은행이 가계대출 100을 하면 얼마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느냐. 이게 인천이에요. 빨간 선이 70%를 대출을 해주는데 전국 평균은 58%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은행은 80%를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가계대출에. 전국은 69%. 그러니까 10% 이상 이렇게 80% 대 70%로 해서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나는 거죠. 비은행도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를 요약을 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에 집중된 결과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계 금융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주택담보대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인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냐? 지금 부동산 가격 어떠냐? 더 심한 분은 지금 사요, 팔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거시적으로 보고 지표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제 판단은 일종의 참고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2006년서부터 한 15년간의 거래 상황을, 그 매매 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빨간 게 인천이고, 파란 게 인천 가격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서울의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고, 요 겹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한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은 인천의 가격, 인천이나 전국이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인천 분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은 2017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100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2009년 이때, 2008년 이때 인천의 가격 지수가 115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길 못 갔어요, 지금. 지금 112거든요. 지금 막 무진장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본전했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 추억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른데, 특히 2017년 이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서울이 폭등하게 올라가면서 인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전체에 관한 얘기고요. 전세 가격으로 보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올라가 있죠. 이게 이후에 떨어졌다가 2019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예요. 인천 가격을 보면 요 증가세가 인천이 훨씬 높아요. 전국 평균이나 서울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천의 최근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밑에는 제가 수급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급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은 팔자,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자. 그래서 팔자와 사자의 비율이에요. 사자가 많으면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 사골세, 월세나 뭐 이런 게, 그래서 매매나 월세나 전세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을 초과해요. 이게 적으면 100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의 수요 공급을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 보면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게 2018년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요.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올라가는데, 인천이 이런 정도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는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인천만 따로 이렇게 보는데, 인천에 그래서 부동산 수급 추이를 매매, 그 다음에 전세, 빨간 전세, 파란 월세. 제일 급격하게 올라간 게, 바닥서부터 올라간 게 여기까지 다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인천에. 그러니까 월세를 얻는 분들하고 전세를 얻는 분들하고 목소리 크기가 요즘에는 누가 커요? 전세 얻는 분들이 목소리가 훨씬 큰데, 사실은 목소리도 못 내고 월세 올라가는 걸 부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월세, 전월세, 이게 여기에서 보면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 요 빨간 선이 인천의 월세 전환율이에요. 월세 전환율은 가령 보증금이 1억인데 대신에 월세를 내면 얼마를 내면 됩니까? 그러면 1억에다가 곱하기 월세 전환율을 곱해서 나누기 12를 하면 그게 이제 사골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자율처럼 작용을 하는 게 전환율인데, 요 빨간 게 인천의 월세 전환율인데 2011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8.8%, 보통 9% 정도였던 게 지금 4.7%로 내려왔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건물이 좀 크다 그러면 월세 전환율이 낮아져요. 집이 조그맣다 그러면 월세 자체가 작으니까 전환율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데 가령 뭐 10몇 평짜리 가면 요즘에도 월세 전환율 뭐 1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좀 큰 아파트 가면 뭐 심하면 3% 4%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4%인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전국, 서울, 인천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런 밴드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가 같이 가요. 요때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동안 2016 후반기서부터 요 동안 요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는 게 요 금리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게 이제 우리가 주택 집값 전망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금 이자는 예금액에다가 이자율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예금 금액은 이자 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예금 이자가 많으면 누가 집을 져서 놔요? 예금하면 간단할 일을.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이 많으면 예금이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자 수익이 많으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예금은, 다시 말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예금은 트레이드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자 수익 대신에 부동산 수익으로 보고, 주택 가격으로 예금 금액을 대체하고, 이자율 대신에 월세 전환율. 그렇게 놓으면 주택 가격은 부동산 수익을 월세 전환율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1%에서 1.5%가 올라가면 50%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택 전환율이, 월세 전환율이 50% 올라가면 집값이 뚝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갔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다시 말해서 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부동산 수익이 크게 조정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월세 전환율이 계속 내려간 거예요. 왜?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자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까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자율은 아마 단군 이래 최저 이자율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월세 전환율은 같은 거니까 내려가잖아요. 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예금 대신에 집을 놓는 사람이 이자가 적어지니까 전세를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월세를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월세로 갈 거 아니겠어요? 월세로 가면서 월세 임대 요구가 많아지죠. 월세 임대, 그러면 전세집이 월세집으로 바꾸니까 전세 물량이 그냥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세 물량이 작으면 너도 나도 전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왜? 월세를 낼 능력은 안 되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목돈으로 보증금만 내고 나중에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전세 가격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가격하고 금리를 생각을 해보자 그거예요.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 전월세가 다. 요렇게 되면 여긴 요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매치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설명을 해요. 요즘에 전세 나는 금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핑계 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을 꼭 두둔할 일은 아니지만 이 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때는 집을 지을 곳이 많았어요. 100만 호, 막 엄청난 물량을 집을 줘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갖고 몸은 한 개인데 어디로 들어가요? 다 전세를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는
제가 그 당시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일산하고 중동 이런 데 가면 평형에 관계없이 전세값이 같았어요. 지금 근데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전세값 잡힐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금리를 올리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또 금리가 주는 충격도 또 함부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대책을 함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인천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연령이 많은 분들이 주택을 대부분 갖고 계신데 주택 보유는 보통 80대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70대 넘어가면 거의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을 내놔요. 물려주거나 내놔요. 그 돌아가시는 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냥 빈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집을 30, 40대가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령 인구 증가하고 30, 40대 인구 증가율로 생각하면 돌아가실 분은 많고 이걸 사야 될 사람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이게 많이,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은 인구만큼, 가구만큼 다 차 있는데 이런 게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집을 살 사람이 적을 거다. 그 다음에 저금리, 이게 앞으로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정도지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올라가면 집값은 올라가게 될 거다. 집값은 뚝뚝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없고 가격은 인하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계속 강화가 된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나 금리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집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집은 지금도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따질 것 없이 내 돈과 남의 돈 합친 게 집이에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만약에 예시로 3분의 1 정도는 남의 돈을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은 남의 돈을 들여와서 집을 짓고 3분의 2는 내 돈을 갖고 집을 졌다라고 예시를 하면 지금 인천의 월세 전환율이 4.7% 평균 잡으면 주택에서 나오는 이익은 4.7%와 예로 자산평가 이익이 0.6% 정도 보자. 1년에 0.6% 올라간다고 보자. 그런데 비용 면에서 보면 주택자금 이자 3분의 1을 빌렸었으니까 주택자금 대출 한 4.5%에 빌렸다고 치면 1.5% 이자 비용이 나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집을 40년 간다고 쳐도 1년에 비용이 2.5% 정도 돼요. 세금은 0.1%만 잡아도 그 다음에 예금 있던 거 털어서 집 짓는 데 넣었으니까 그 예금 이자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빼면 5.3%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주지 않으면 지금은 집을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질 요인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해갖고 지금 이렇게 사놓는 게 개별 호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거다. 그 다음에 많은 빚을 져갖고 집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비를 하고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이전에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천의 재무 구조를 보는 방법은 우선 부문별로 나누면 전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나머지 비제조업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같은 산업 내에서는 크게 봐갖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성장성은 얼마나 인천에 있는 그 기업들이 커가느냐 그 얘기인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자산이 커지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매출액이 커지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자산 중에 유형 자산의 크기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익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 매출액 세전이익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차입금의 이자를 몇 번이나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에 몇 배를 버느냐, 이거를 갖고 이제 수익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그 은행 사람들이 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빚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적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채 비율, 또 차입금 의존도, 그 다음에 전체 부채 중에 자기 자본이 몇 %나 있느냐, 이제 요걸 갖고 안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인천의 전 산업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재무 비율을 전국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6, 17, 18년도에 인천과 전국의 이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하면, 여기에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인천이 전국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 산업의 성장성 지표는 뭐 이렇게 검은 글씨가 나올 때도 있고 빨간 글씨가 나올 때도 있는데, 빨간 글씨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그래서 성장성은 전 산업 기준으로 하면 인천이 어느 정도는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기업이 커가면 수익성도 받침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으로 보면 2016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장성에 비해서 인천의 기업의 전산업의 수익성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국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지역을 정한다고 그러면 인천을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이 기업에 주는 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수익력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인천에 모여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지는데 안정성이 높으면 그나마 버텨나가겠는데, 안정성,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의존도, 자기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가게와 마찬가지로 인천 기업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차입금 의존도도 높고 자기 자본 비율도 낮기 때문에 인천의 전산업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성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여류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뭐 인천의 제일 중심이 되는 업종이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 상황을 본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똑같이 성장성은 2016년에 매출액 증가 면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인천의 제조업이 좋았어요.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천의 제조업은 지금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우선 빨간 숫자가 훨씬 적지요. 성장성은 인천의 서비스업 위주로, 비제조업은 성장성은 잠깐 어려운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기업에게는 서비스업에 성장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밖에서 보는 눈은 인천의 서비스 업체는 비교적 성장성이 높은 업체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익성 마찬가지로 뭐 일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입이 워낙 많아서 이자를 갚는데 어려움을 일부 겪고는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도 비제조업은 인천의 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안정성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차입이 워낙 많아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으면, 안정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으면 갚으면 되니까 수익이 축적이 되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더군다나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천은 비제조업의 경우에 앞으로도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제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성이나 성장성이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천의 기업의 재무 분석의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업별 부가가치율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높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얕다라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으면서, 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원자재 지역 내 조달 비율하고도 상당히 상관성이 있음에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또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 비중, 그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전국의 경우에 기업 대출 비중이, 은행이 100을 대출하면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전국의 경우에 53인데 비해서 인천은 48. 과거보다,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전국보다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따져보면 인천이 전국보다 대출 비율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높아요. 최근에 와서 높아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인천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더군다나 또 대기업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상당히 반갑죠. 아, 인천의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전국 평균에 못지않게 많이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데, 대출 중에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비중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은 보면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총 대출금 중에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인천이 전국에서 보면 뭐 24%, 그래서 26%를, 27% 정도 대출을 해줘서 한 7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근데 중소기업으로만 따지니까 인천에 있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대출해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왜 이렇게 시설자금 대출을 많이 해줄까요? 담보가 되니까. 그 시설이 담보가 되니까. 집에다가 대출을 해주면 그 집을 담보로 잡잖아요. 기업에다가 대출해주면서 분양 대출해주면 은행이 불안하니까 그 기계나 건물, 토지, 공장 이런 거를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조금 시정이 되어서 설사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중소기업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운전자금이나 이런 자금도 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기에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은행이 대출을 막 해주면 어느 부분에 대출을 많이 해줄까? 그 산업 비중이 많은 데면 당연히 많이 대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데다가 대출을 해주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이 빨리 발전을 하기도 할 거지만 부가가치율이 높으니까 은행은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게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부가가치율이 낮은 데는 대출을 덜 해줌으로 해서 이 산업이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소위 금융기관의 제2심사 기능, 금융기관이 산업을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여기는 대출금 비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8%인데 대출금 비중은 거의 50%예요. 그래서 20%가 더 많아요. 제조업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높은 데가 보니까 도소매, 소매업에 이렇게 산업 비중보다 더 많이 대출을 해요. 또 보니까 부동산업에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대출을 해주는데 특징이 뭘까? 담보가 있는 데예요. 도소매업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도소매업은 조금 경기가 나쁘다 싶으면 딱지를 붙여요. 그럼 그게 다 담보가 돼요. 아, 이 담보 위주로 해서 대출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담보 위주의 대출을 계속되면 그 지역 산업은 어떤 쪽으로 갈 거냐? 부가가치나 뭐 이런 거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보 위주로 대출 가니까 부가가치율이 무시가 되는 그런 산업 발전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더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요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실제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을 보니까 겹치지를 않네. 진짜 부가가치율이 높은데 이런 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산업 비중보다도 낮아요. 대출 비율이. 산업 비중만큼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산업, 그러니까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이런 쪽에다가 대출이 많이 옮겨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로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회장님, 옛날에 담당하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가령 뭐 지금 그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이런 쪽에 많이 가도록 가중치를 둔다던가 거기에 한도를 차등해서 둔다던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은행들이 그쪽에 한도를 더 많이 주고 그쪽에 2차 보존을 더 많이 해주고 그쪽에 보증을 더 많이 해주면 그쪽이 더 안전해지고 수익이 높아지니까 은행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다. 그렇게 되면 인천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인천 산업이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인천 전체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을 촉진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책을 하면서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금융을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출하하고 재고가 기업 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예요. 출하 재고는 바람직한 거는 재고가 늘어나기보다는 출하가 더 높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더라도 출하가 많이 늘면 이 재고분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5년을 쭉 봤어요. 동향을.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국입니다. 전국에 점선은 재고예요. 85년을 여기를 100으로 놓고 그때부터 늘어나는 거를 지수로 만들어 보니까 전국은 출하가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서는 재고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런데 인천은 특히 근래에 와서 재고가 더 높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구간이 생겨요. 자, 요 구간 98년, 7년 우리 기억나는 때가 있죠? 요 구간 2008년, 9년 경제 위기가 오면 대기업 또는 원청 업체는 재고 부담을 전가를 합니다. 전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당에 쌓지 마. 재고는 당신 마당에 갖고 있어. 그러면서 주문을 안 해요. 위기 때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전화하면 바로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위기를 몇 번 겪고 나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마당에 쌓고 있어야 돼요. 하청업체가. 마당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걸 내색을 이 내막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경기가 어려운데도 물건 막 생산해 갖고 잔뜩 쌓아놓고 대단하시네요 이래요. 그런데 주문한 물건을 쌓아놓으면 어음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구매 계약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자금 융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가하는 업체는 그걸 안 줍니다. 내 돈으로 재고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하보다도 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래에 와서 이렇게. 이게 인천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남동공단에 가서 보면 지금도 어려운데 막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게 소위 not in my yard. 내 야적장에다가 물건 놓지 말고 전화 오면 just in time. 시간 딱 맞춰갖고 생산 라인에 맞춰서 들어와. 자기는 자금 부담도 안 하고 이 야적장 부담도 안 하는. 그래서 원가 부담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인천의 기업자금 사정을 영향을 주면서 기업 수지에 영향을 주면서 인천의 성장 안정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이때에 와서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 거래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제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거는 위기가 있을 때 재고 부담을 넘기는 건데 위기가 있을 때 똑같은 부담을 하나 넘기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원가 부담입니다. 원가 상승분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건데 여기에 표시한 거는 빨간 게 원자재예요. 원자재 가격을 쭉 지금까지 변함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 건 중간재, 최종재, 물건 팔아서 돈 되는 가격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요때 이후에 이렇게 팍 올라가죠. 97년, 8년 팍 올라가죠. 요때
물건을 팔았을 때 받는 가격이 이때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가 올라가는 만큼을 내가 줘야 나도 생산을 하고 먹고 살 텐데 이게 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로만 보면 원가에 해당되는 원재료, 중간재 이런 거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적 물가 상승 구조가 인천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 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자금 사정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그래서 인천이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생산 구조에서 인천은 전체적으로 생산 매출액, 그러니까 소위 산출액에서 중간 원자재를 뺀 부가가치, 이게 전체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위 부가가치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R&D, 투자가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가 비율이 높은데 이게 왜 높으냐. 우리 영내에서 인천에서 만들어서 높으면 그거 들어오는데 깔린 부가가치가 인천에 떨어지는데 이걸 외지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죠.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재가 영내에서 생산이 되지를 않고 외국이나 다른 지역, 외지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냐.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재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 첫 번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들어오는 거를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지역 내에서 생산한다는 말이 소위 원자재 그 소재 부품을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부장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소위 플랫폼, 기업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갖고 똑같은 물건이 지역 내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오는 일이 없도록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고 안에서 협업이 일어나면 밖에서 생산되는 것조차도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남동공단에서 탱크 빼고 다 만든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협업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일부 업체가 중국으로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소위 밸류 체인이 끊어졌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고 확보를 해놓는 게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보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 많은 대출을 하고 있고 의존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줄이는 면도 필요할 거고 더 생산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낮은 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인천으로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생산 면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나 투자 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정부의 예산을 중앙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는 뭐 대가 없이 받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어떤 지방의 능력, 경쟁력에 의해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게 좀 많아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1인당 정부 지출이 좀 세출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 소비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100원을 쓰는데 52원을 밖에 나가서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조금만 의식을 갖고 줄여나가면 이게 역내에서 투자가 되고 역내에서 소비가 돼서 순환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훨씬 높아질 수 있을 뿐더러,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고객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경쟁력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서부터 뭐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안에서의 어떤 선택 가능성을 높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음카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인천 소비를 이어지는 뭐 쇼핑, 홈쇼핑 이런 게 없으면 결국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생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투자가 인천이 높은데,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용 건물 투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높아서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다른 투자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투자 비중을 높이는데, 특히 기계류, 설비 투자 중에 운송 분야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1인당 자본 장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높아져야 되겠다. 아울러서 노동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R&D 투자, 소위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비중이 훨씬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소비의 역의 유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인천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하는데 참여한 외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 또 인천 사람들이 아침에 25%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 이 차이가 커져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벌어서 나가는 거는 줄이고 우리가 가서 벌어오는 거는 늘려야 되는데, 가서 벌어오는 사람들은 늘리려면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아야 이걸 많이 벌어올 거고, 벌어가는 거는 뭐 기술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눌러앉아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우리 편의성, 그 다음에 이동성, 거주성 이런 거를 증진을 시켜주는 게 역의 유출을, 소득의 역의 유출을 막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정부 소비와 마찬가지로 이전 소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게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실물 경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 문제에서는 우선 제일 첫째는 인천의 인구가 가급적이면 천천히 줄거나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인구 증가는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인데, 자연적 증가는 출생, 사망이에요. 사망을 줄이는 방법 쉽지는 않을 거고 출생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 30대 가임기 여성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묶여 있도록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서의 여건을 많이 갖춰 나가면서 좀 해야 되겠고, 이게 인구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게, 지금 정부 조직 부서, 인천에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에 인구 정책에 관한 부서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이 중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더더군다나 경제 자유 구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생산 가능성이 높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양 대상 인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인구 이입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 근처에 특히 부평, 계양,
미추홀 이런 데는 인구가 생산성이 높은 인구 위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래서 원구 도심 격차가 인구 구조에서 유발이 되는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가령 산업 생산 시설을 어디에다가 만든다거나 유치를 한다고 할 때 인구 면을 고려를 해서 군구 간에 균형이 되도록 그걸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업 정책 면에서도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문제는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고 할 때 경제 활동 인구가 아예 구직 활동조차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버리면 일할 자원이 없어지니까 이건 미래의 문제란 말이죠.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그러면 인천의 성장 잠재력이 잠식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지 않도록 직업훈련이랄지 직업 알선이랄지 이런 점에서 많은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고, 노동의 이중구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이중구조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실업, 어떻게든지 실업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인천은 남자, 젊은 사람, 이거보다, 여자, 이런 거보다도 남녀 불문을 하고 고령층의 실업 문제가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면서 인천의 실업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까 고령층에 대한 그 대비를 참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와 함께, 자영업은 그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낙후한 산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기 실업을 자기 취업으로 바꿔주는 실업의 흡수라는 버퍼존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영업을 지원을 해줘야 인천의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특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대규모 뭐를 이렇게 허용을 한다든가 하면 그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경제에서 마지막은 인천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단시간 근로자화 되면서 근로자들이 떠돌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비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금융경제에 있어서는 가계 재무 건전성 취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소득 증대 방안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좀 과도한 가계대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좀 지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나 선별 지원 기능이 좀 발휘되도록 시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의 협조면에서도 그렇고 또 금융기관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생산성 위주로, 그래서 부가가치율이 높고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산업 쪽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원가나 재고 부담이 인천에 있는 중소 하청 기업의 전가가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면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감시가 좀 더 강화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업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 차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컨설팅 내지는 자금 지원 차원에서의 협조와 노력이 서로 필요하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천에 한 2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인천의 문제점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런데 요약하면
인천에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인천이 전국에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느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용어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인천이 얼마든지 기회의 땅이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에 서울, 경기가 인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비시장이 보장이 되어 있는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거를 잘 네트워크를 엮고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잘 짜면 이게 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정말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한꺼번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실물 경제, 일자리 경제, 금융 경제 얘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 바람은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인천에서 지역 경제 연구가 좀 더 체계화되고 좀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많이 여러 곳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나름대로 뭐 그런 주제를 정해서 지역 경제 연구를 하는 어떤 뭐 지원을 한달지, 그다음에 우리 상공회의소는 또 이런 거 나름대로 그런 조직을 한달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각 분야별로 제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야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각 분야에 좀 세부적인 실증 분석, 그래갖고 좀 더 정교한 정책과 이론이 나오면 지역 차원에서라도 훨씬 더 인천을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 또 이 얘기를 들으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뭐가 옳다 맞다 이전에 다양한 얘기가 서로 교환이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좀 가버넌스 같은 게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인천학 그 연구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조금 더 우리 생산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소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결합이 돼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집합적인 연구가 계속이 되어서 인천 발전에 서로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제 얘기는 모두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온 질문에서 제가 말씀하면서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긴급자금.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그 보편적 지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별적 지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라고 딱 아니면 뭐 그 정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 이제 복지학 공부도 하면서 이제 그 관련 공부를 많이 했었고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를 어떤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나아지는 듯 싶었다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누구는 2차 쇼크다, 3차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그러니까 예방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데 코로나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응 대책이지, 아프면 가령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붙여야 되는 게 문제고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를 고치는 건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쪽으로 이런 게 나오면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조치가 나온다면 경기는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처럼 외부 의존이 많은 경제에서는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좋아져야 그 결과로 좋아지는 또 한 번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쉬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바짝 올려줘 갖고
먼저 작동을 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저는 이럴 때는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이제 뭐 3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전 아쉽지만 기왕 채무를 부담을 하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1차 지원 때처럼 한 14, 5조를 한꺼번에 해갖고 경제를 좀 부스트업을 시켜서 추격하면 우리는 어차피 추격하는 경제니까 더 빠른 속도로 또 캐치업해 나가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요즘에 이제 물가 문제로 그 D공포, R공포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면 좋죠. 왜 그걸 걱정을 합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더 좋지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일본 그 잃어버린 20년 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 일본의 노인네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네들 점점 많아지잖아요. 노인네들은 자기 자산을 갖고 이제 이걸 녹여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매년 가령 2%씩 떨어지면 매년 2%씩 이자가 붙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자들은 물가가 떨어지는 경제가 더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령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게 100원인데 내년에는 98원 될 거예요. 한 해만 넘기면 이거 97원 될 거예요. 그러면 사겠어요? 특히 큰 물건, 뭐 오래 쓰는 물건 같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103원 될 거예요. 그러면 엔간하면 지금 사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R공포, 리세션, 이게 무서운 거. 디플레가 되는데, 디플레라는 거는 뭐냐면 물가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태를 디플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안 사고 버티지.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면 젊은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아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인플레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경제고 디플레는 은퇴한 사람들이 좋은 경제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의 인구가 젊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구도라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제일 좋고 이론적으로는 한 3% 정도 상승이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가 적어도 2%는 올라가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강의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